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후반 일과 가정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요즘은 부쩍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월요일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금요일이고, 또 꼬물거리던 아들은 언제 컸는지 벌써 중학생이 되었는데, 이러다가는 눈 깜박할 사이에 아들은 어른이 되고 저와 남편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건 아닌지, 조금은 엉뚱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그저 아쉽기만 합니다. 그런 저에겐 힘들게 살았던 아픈 과거가 있어요. 저는 소위 망한 집의 딸이었거든요. 아빠가 사업하는 동안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다가 아빠의 사업이 망하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래서인지 유독 힘든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빠는 빚쟁이에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집에 압류 딱지까지 붙으면서 엄마가 그 충격으로 술에 빠지게 되어서 그야말로 저는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버텨야 했는데요. 그때는 참 시간이 그렇게도 더디게 흐르더니 이제야 제가 꾸린 가정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사는데 야속한 시간은 제 마음을 참 몰라주는 것 같네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저의 주변 환경도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작년에 반갑지 않은 형님들과의 만남으로 체감하게 되었죠. 저는 앞서 말했듯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부모님이 있었지만 없는 것과 다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철이 빨리 들었는데, 그런 제가 유일하게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부였어요. 저희 엄마는 없는 집에서 공부해봤자 소용없다며 어디 가서 돈이나 벌어올 궁리를 하라고 했지만,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역시 공부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저였죠.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 학교 선생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혼자 열심히 노력한 끝에 수능 시험을 제법 잘 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역시 대학에 갈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장학금을 받을 만큼 뛰어났다면 참 좋았겠지만 혼자 공부하면서 거기까지 바랄 순 없었고, 그래도 나름 서울에 이름 있는 학교 3곳에 모두 붙었던 저는 합격 소식을 받아들고도 그야말로 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부딪히고 말았죠. 하지만 간절히 바라면 기적이 한 번쯤은 일어나는 건지, 대학 등록 마감일을 앞두고 어디서 제 사정을 들으셨는지 시골에서 하우스 농사를 짓던 할머니가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는데요. 그때 제 눈에 비친 할머니는 공경에 처한 신데렐라에게 호박 마차와 드레스를 짠 하고 만들어준 마법사처럼 보였어요. 세령아, 힘들지? 할미라도 건강하고 돈이 많으면 너 하나는 어떻게든 책임지고 싶은데 할미가 너무 늙고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 대신 이거 받아. 이게 뭔데요? 돈이다. 근데 그게 얼마 되진 않아. 그래도 네 대학 등록금 정도는 될 게다. 이렇게 힘들수록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해. 할미가 다는 보태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힘 닿는 동안은 어떡하든 해볼 테니 너라도 포기하지 마라. 저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네 엄마한테는 내가 말하마. 애미라는 사람이 참 한심하지. 물론 네 아빠가 한 짓이 있으니 내가 할 소린 아니지만. 할미, 차 시간 돼서 이제 가야 해. 우리 강아지 할미가 미안하다. 저는 그렇게 힘들지만 할머니의 도움으로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물론 이 사실을 안 엄마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대학을 가냐며 할머니가 좋게 말을 하셨음에도 그 돈을 저에게서 뺏으려고 했는데, 저에게도 그 돈이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악착같이 그 돈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는 있었지만 엄마와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었고, 할머니가 주신 그 돈으로는 당장 2학기 등록금도 해결할 수 없었기에
저는 숙명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3개씩이나 하며 고단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제때 마련하지 못한 등록금 때문에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대학을 참 오래 다녔는데 그러던 중 운명처럼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죠. 남편은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죠. 사실 저는 사는 것이 팍팍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웃을 일이 잘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하고 있을 때면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하루 중에 남편과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을 기다릴 정도였는데 그렇다고 제가 먼저 남편을 좋아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워낙 공부와 아르바이트에 치여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그랬기에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남편이었는데요. 여유가 없던 저는 그 마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기 마음은 고마운데 내 처지가 연애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미안해 오빠. 그래? 나도 대충은 들었는데 너 그렇게 많이 힘들어? 연애할 시간도 없을 만큼? 나 너 공부하는 거랑 다른 아르바이트 하는데 방해 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 그래서 어쩌면 내가 오빠한테 상처를 줄지도 몰라. 괜히 서로 불편해지느니 지금처럼 같이 일하는 오빠 동생으로 지냈으면 좋겠어. 미안. 저는 그렇게 제 생애 처음으로 받게 된 고백을 거절했어요. 그러다 무슨 타이밍의 장난인지 그 뒤로 얼마 되지 않아 우연히 남편에게도 어릴 때부터 이어진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뒤부터는 이상하게도 남편에게 자꾸만 마음이 쓰이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힘든 사람이었기에 그런 남편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공부 잘하고 반장과 전교 회장만 하던 잘난 형들에게 밀려 어릴 때부터 쭉 찬밥 신세였다고 했어요. 남편은 사실 공부에 대한 의지도 없고 공부머리도 없어서 대학은 다니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기에 남편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성적이 늘 하위권이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공부 못하는 아들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며 형들하고 겸상하고 싶으면 성적을 올려오라고 했다는데 결국 성적을 올리지 못한 남편은 고3 졸업 때까지 밥상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군요. 형들은 고기 반찬에 따뜻한 고깃국을 먹을 때 자기는 찬밥을 먹었다며 그때의 서러움이 생각났는지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 역시도 어린 남편이 가여워 똑같이 눈시울을 붉혔고요. 그래서 좀 늦긴 했지만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생활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생각했던 연애는 제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었기에 나중엔 남편보다 제가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됐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마치 저의 든든한 보호자처럼 저를 항상 따뜻하게 챙겨줬고 그런 경험이 아빠의 사업이 망한 후 처음이었던 저는 남편에게 푹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커진 저와 남편은 아직 한참 어린 20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진 것이 없었던 저희가 결혼을 꿈꾸기엔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죠. 그리고 그때쯤 양쪽 집에서도 저희의 교제를 알게 되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저희의 말에 그야말로 기겁을 하며 짠듯이 반대를 하더군요. 뭐? 결혼? 니들 나이가 몇인데 결혼을 한다는 거야? 안 돼. 엄마 말 안 듣고 그렇게 공부도 안 하더니 이제는 결혼을 하겠다고? 결혼이 뭐 니들 소꿉장난인 줄 알아? 넌 결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대학 갈 생각이나 해. 내가 저더러 서울대를 가라는 것도 아닌데 남들 다 가는 대학을 왜 안 가는 거야? 네 형들을 봐라. 연대에 고대에. 넌 형들 보면서 뭐 느껴지는 게 없니? 형들은 다 명문대에 알아서 대기업 공기업에 잘 만들어가서 다닌다는데 동생이 넌 뭐냐고. 그리고 너 여자애가 얼마나 한심하면 취직도 하기 전에 결혼을 하겠다고 해. 됐자하니 망한 집 딸이라고 하던데 언감생신 내 아들 꼬실 생각이면 그만두는 게 좋을 거다. 내 입에서 험한 소리 나가기 전에
여기서 관둬라. 어머, 결혼을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던 대학을 쳐가더니 고작 한다는 게 취직이 아니라 결혼이냐? 웃기고 자빠졌네. 됐다고 그래라. 난 네 혼수해줄 돈도 없고 찬성할 마음도 없으니까. 그래도 정하고 싶으면 니들끼리 냉수 떠다 놓고 해. 솔직히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줄 거라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예상한 일이 현실이 되자 저나 남편은 평상시에 있으나 마나한 자식처럼 대할 때는 언제고 이러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고, 저희는 결국 저희끼리 원룸을 얻어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주변에서 자기더러 뭐라고 하겠냐며 시어머니가 먼저 내키지 않는 허락을 하셨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허락만 했을 뿐 시어머니는 그 어떤 도움이나 관심도 주지 않았는데, 이런 말 참 뭐하지만 그러든 말든 저나 남편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했기에 우리끼리 마련한 원룸에서 가장 행복한 신혼 시절을 보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는데요. 이젠 정식으로 저희 보호자가 된 남편이 먼저 제 등록금을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제가 말리는데도 공사판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번 돈을 등록금으로 내라며 저에게 주는데 어찌나 고맙고 미안한지 선뜻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미안할 거 없다며 자기 손으로 제 등록금을 납부했고, 그렇게 저는 남편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즈음 1년 간격으로 남편의 형들인 첫째 시아주버님과 둘째 시아주버님이 꽤나 돈 있는 집안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뜻밖의 갈등을 빚게 됐어요.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형님들은 먼저 결혼한 제가 마치 눈엣 가시인 듯 항상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고, 자기들 분리할 때는 먼저 시집온 저에게 다 미루면서 그 밖의 일에는 자기들이 저보다 손윗사람이라며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했는데 정말 꼴값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성질대로는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두 형님들을 너무 예뻐하셨거든요. 게다가 괜히 형님들 얘기를 하다 종종 걸핏하면 망한 집 딸이랑 무슨 비교가 되냐며 저를 무시하셨는데, 솔직히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내가 뭐하러 결혼을 해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나 싶은 생각에 결혼을 후회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저에겐 둘도 없는 가족이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남편과 함께라면 좁은 원룸 생활도 그저 소꿉 장난처럼 재밌기만 했는데요. 아주버님들이 모두 결혼을 한 후에 생겨난 시댁 행사에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 새로 생겨난 행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에 모여 식구들이 모두 식사를 하고 친목을 다지자는 것이었는데, 말이 좋아 친목을 다지는 거지 누가 더 잘났는지 자랑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 달에 한 번이 참 싫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날만 되면 결국 상처받는 사람은 저였어요. 저는 두 형님에 비하면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그날은 형님이 같은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다며 한껏 들떠있던 날이었고, 첫째 형님이 먼저 저에게 비아냥거리며 시비를 걸었는데요. 막내 동서는 언제까지 원룸에 살 작정이야? 청약은 넣고 있어? 어머님한테 들으니 둘이 맞벌이해도 수입이 그다지 많지 않다며. 형님네들이랑 비교하면 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저희는 만족하고 살아요. 저희도 꾸준히 임대아파트 청약 넣고 있고, 아직 오빠도 저도 20대니까 좀 고생해도 추억이다 싶고요. 추억? 무슨 추억할 게 없어서 고생을 추억해? 아우 구질구질해. 형님, 그나저나 우리 이번에 청약 신청한 아파트 경쟁률이 세서 어떡해요? 설마 우리 중에 한 집만 되면 어떡하나? 저는 벌써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발표가 언제였죠? 이번 달 안에 발표 난다고 하던데, 전에 없던 최고급 아파트 단지라 경쟁률이 엄청나나 봐. 사람들 돈 없어서 집 못 산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야. 그래도 뭐 동서나 나는 되기만 하면 걱정 없지. 안 그래? 맞아요, 형님. 아, 형님이랑 나란히 당첨되면 좋겠다.
막내 동서도 좀 분발해. 하긴 그 벌이로는 신청 조건도 안 되긴 하겠다. 이래서 남자들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야. 뭐 도련님 흉보는 건 아니지만 동서도 참 안 됐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다 지들한테 맞는 짝이 있는 거지.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동서. 내일 점심때 우리 집으로 넘어와. 우리 남편이 출장 갔다가 사온 과자들이 있는데 우리 그거 먹으면서 남은 얘기는 마저 하자고. 괜히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 뭐하러 얘기를 해. 듣고 보니 그러네요. 역시 형님은 현명하세요. 웃기죠? 이미 실컷 떠들어 놓고 이제 와서 사람 생각해주는 것처럼 사람 깔보고. 전에는 형님들이 그럴 때마다 저도 지지 않으려고 몇 마디를 꼭 더하곤 했는데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니네들은 떠들어라. 나는 안 들린다 하고 꼭 대답해야 하는 것만 말을 하곤 했는데 그래도 싫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건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자기야,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거 가지 말까? 가만 보니까 형수들이 자기 은근 깔보고 그러던데 내가 눈치가 없어서 미안해. 아니야. 솔직히 형님들 재수없긴 한데 괜히 이 이상 어머님 눈밖에 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내가 형들처럼 잘나지 못해서 미안해. 무슨 그런 소리래. 난 자기여서 좋은 건데. 게다가 내 대학 졸업장도 자기 덕에 받았잖아.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 진짜 열심히 일할 거야. 그래서 우리 셋이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내가 다 사줄게. 이렇듯 제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했어요. 그리고 계획에는 없었지만 아이가 먼저 저희 부부를 찾아왔고 처음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아 얼떨떨했지만 그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기만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첫 손주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화를 내며 저희 부부를 한심하게 생각하셨죠. 뭐야, 니네는 준비도 안 된 것들이 덜컥 애를 가지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결혼도 남들보다 빨리 하더니 뭐가 그렇게 급해. 그리고 여자인 네가 더 피임을 열심히 했어야지. 한참 돈 벌 나이에 배불러서 집에 들어앉으면 능력 없는 내 아들만 죽어나라는 소리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아무리 형들보다 능력이 없어도 우리 집 가장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이고, 퍽이나 알아서 하겠다. 니네가 아니라 첫째나 둘째였으면 얼마나 좋아. 니 형들은 나란히 그 고급 아파트 청약 당첨됐댄다. 근데 니들은 뭐니? 남들 척척 아파트 사고 재산 불려나갈 때 니들은 원룸이나 전전하면서 이젠 갓난쟁이까지 있으니 이걸 어쩔 거냐고. 그래놓고 니들은 행복해? 어머니, 이런 말씀 외람되지만 저희는 저희 계획이 있어요. 어머님 보시기엔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실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참고 지켜봐 주실 순 없으세요? 지켜봐? 내가 그렇게 지켜만 보다가 저승길 갈 것 같아 그런다. 내가 뭐 어지간해야지. 공사판에서 막일이나 하면서 무슨 돈을 벌어? 그리고 너는 대학식이나 나왔는데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이래서 남자는 능력, 여자는 집안이 중요한 거라고. 니들은 자리 잡긴 글렀어. 아, 그래서 엄마는 머리는 나빠도 처가에 돈 있다는 소리에 형들 골빈 빈껍데기 같은 여자들한테 장가 보낸 거야? 됐고, 엄마 계속 그렇게 막말만 할 거면 우리 이제 부모 자식 간 영 끊고 살자. 어차피 나는 내놓은 자식이고 엄마는 잘난 형들만 있으면 되니까 서로 그 편이 낫지 않겠냐고. 괜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애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각자 잘 살자. 뭐야? 엄마가 괜히 그래? 답답하니까 그렇지. 아주 똑같은 것들이 결혼해서 쌍으로 내 속을 뒤집잖아. 그러니까 안 보면 그 속 안 뒤집히고 좋잖아. 자기야, 우리 이제 여기 오지 말자. 엄마 연락 와도 받지 마. 자기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야, 진작에 그랬어야 했어. 괜히 잘 지내보겠다는 생각에 내가 자기한테 미안하지. 괜히 안 들어도 될 소리만 들었잖아. 앞으로 자기 태교도 해야 되는데 여기 집안 사람들은 뭐 하나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자. 저는 그렇게 남편의 손에 이끌려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마음은 불편했지만 저는 시댁에는 가지 않게 되었고 임신 초기 중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형님들과 시아주버님들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저희 집에 와 한바탕 소동이 있던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철저하게 그들을 남처럼 대했고 다시 한번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며 으름장까지 놓았는데요. 그날 이후론 시댁 식구 중 그 어떤 사람도 저희 부부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임신 기간을 마치고 출산을 하게 됐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지금의 저희 아들인데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던 시어머니가 번호까지 바꿔가며 저에게 전화를 거셨죠. 여보세요? 나다. 너 아들 낳았다며? 네, 그건 어떻게? 네 형님이 그러더라. 애기 사진을 핸드폰에서 봤다고. 그래도 그 씨가 우리 집신데 언제까지 남처럼 지낼래? 그러지 말고 네가 네 남편 좀 좋게 구슬려 봐라. 그럼 내가 못 이기는 척 할 테니까. 아, 어머님 뜻은 잘 알겠는데 아마 그이는 그럴 생각이 없을 거예요. 정 원하시면 어머님이 직접 그이한테 연락해 보시면 어떠세요? 아무래도 당사자끼리 푸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너는 이제 엄마씩이나 됐으면 그렇게 생각이 짧아서 어따쓰니? 됐다, 끊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한껏 성을 내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는 걸 전달했는데 그 바뀐 번호도 차단하라며 남편은 단호했고 저는 차단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 뒤로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걸려오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급한 용건이면 남편에게 직접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세상에 저희 세 식구만 있는 것처럼 똘똘 뭉쳐서 살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형님들은 저희 남편이 능력이 없다며 그렇게 무시했지만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성실하고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현장을 3개나 관리하는 소장이 되었고 저는 아이가 어려 직장에 나가지 못하니 재취업에 유용한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세무회계 쪽에 흥미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돌을 넘기면서 저희에게도 작은 평수지만 신축 아파트 청약 당첨이라는 기쁜 소식도 들려왔는데 그런 기쁨도 잠시 저희가 한껏 들뜬 마음으로 아파트에 이사를 가던 날 무슨 악연인지 저희 동네에서 형님들을 보게 되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가족도 아니고 남도 아닌 이상한 막내 똥소잖아. 애 낳았다는 소리는 어머님한테 들었는데 이젠 3살쯤 됐나? 아, 근데 이 아파트 살아? 네, 저희도 오늘 이사 왔거든요. 아, 그래? 그래도 장하게 원룸 생활은 졸업했네. 워낙 소식도 모르고 남처럼 지내니까 어떻게 사나 궁금하긴 했어. 형님, 궁금하긴 뭐가 궁금해요. 그리고 여긴 그냥 서민들 사는 아파트인데 우리 아파트랑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아파트가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아, 그러세요? 좋으시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바빠서 갈게요. 막내 똥서, 잠깐만. 내가 어지간해서는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 막내 또래님이 그런다고 동서까지 그러면 어떡해? 그럼 저야말로 거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해요. 저야말로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뭘 다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말이 나와 하는 말인데 우리도 들었어. 동서 집안 망한 집이라며? 어쩐지 뭐 하나 비슷한 구석이 없더라고. 괜히 우리만 나쁜 손윗사람 만들고 우리도 난처해. 듣자 하니 거북하네요. 저희 친정이랑 형님들이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저는 형님들 나쁜 사람 만난 적 없어요. 자격지심이시죠? 뭐? 자격지심? 형님, 들으셨죠? 우리 보고 자격지심이래요. 우리가 급이 안 맞아서 일부러 무시한 건데 너무 황당하다. 그렇죠? 내 말이 이런 거지 같은 아파트 당첨됐다고 기가 살았나 본데 어디 한번 계속 까불어봐. 아파트도 급이 있어. 아파트라고 뭐 다 같은 줄 알아? 그 애가 학교 가면 막내 동서도 알게 될 거야. 이 아파트 수준을. 가자 동서. 끝까지 잘난 척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사라져가는 형님들을 한심하게 쳐다봤는데 그러는 자기네들은
왜 굳이 이 아파트까지 찾아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죠. 둘째 형님 친구 중에 저와 같이 청약에 당첨돼서 이사 온 사람이 있었고 그 친구 길을 죽이겠다면서 같은 아파트 사는 큰형님을 데리고 왔다는데 형식적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법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공부한 끝에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무법인에 취업을 해 새로운 일을 배워가고 있었는데 그 즈음부터는 무슨 바람인지 시어머니가 반찬이나 아이 선물 등을 사서 무작정 저희 집으로 오시더라고요. 저보다 남편이 더욱 매몰차게 시어머니를 거부했어요. 아니, 이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그리고 엄마랑 우리 영 끊고 살기로 하지 않았나? 네 형수들이 알려줘서 한번 와봤다. 그래도 손자가 사는 집인데 어떤지는 내 눈으로 봐야 할 거 아냐? 언제는 반갑지도 않은 손주라고 뭐라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그래?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세요. 저희 오늘 외식하려던 참이었으니까. 아니, 너는 그래도 내가 명색이 네 엄마고 손자 할머니인데 이렇게 문전막대해도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내 손자 좀 한번 안아보자. 내 손자? 아니, 엄마는 어디서 그런 뻔뻔함이 나오는 거야? 왜? 엄마가 이뻐 죽는 형들은 애 안 낳는데? 그게 첫째네는 뭐가 문제인지 애가 안 생기고 둘째네는 뭐? 딩크? 덩크? 아무튼 애 없이 지들만 살겠대.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 애가 예뻐 보인다는 거지? 됐다 그래. 비켜요. 우리 나갈 거라니까. 자기야, 예준이 데리고 먼저 나가. 저는 거실에서 참 난처했어요. 아들 아이도 눈만 동그랗게 뜨고 모르는 할머니의 등장에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부른다고 냉큼 나가기도 그렇고 남편을 말릴 수도 없겠더라고요. 결국 이상한 분위기 속에 시어머니가 먼저 집에 한번 오라는 말만 하고는 자리를 털고 나가셨는데 한번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어지간해서는 열리지 않았죠. 결국 다시 시어머니와는 멀어진 상태로 지내게 됐었고 비슷한 시기에 결국 친정엄마도 술을 끊지 못해 알코올성 치매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아닌 삼촌들 손에 시설로 가게 됐는데 저 역시도 시설로 가는 엄마 얼굴을 보러 가지 않았네요. 어차피 좋은 기억 하나 없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오면 제가 많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도 남편도 그냥 우리는 우리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잘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부부싸움 한 번 없이 저희 부부는 잘 살 수 있었어요. 서로 벌이가 늘어나다 보니 어느덧 저희는 형님들이 노래를 부르던 고급 아파트 단지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원룸 월세 산다며 무시를 당했는데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꼭 비싼 아파트에 들어와서 기쁘다기보다 누구 도움 하나 없이 저희끼리 노력한 끝에 여기까지 왔다는 그 기쁨이 그 어떤 로또보다 기뻤는데요. 그렇게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보니 저는 또 한 가지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제 이름을 건 사무실을 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남편의 열렬한 지지로 마침내 저는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었고 처음엔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다 보니 꾸준히 고객이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노력한 시간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사무실을 운영한 지 5년이 넘어갔죠. 작은 규모로 시작한 저의 사무실은 확장에 확장을 거듭해 나름 규모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직원도 꽤 채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일도 가정도 소홀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는데 고맙게도 아들과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충분히 알아줬고 직원들도 저를 믿고 잘 따라왔는데요. 한 번은 그런 직원들이 너무 고마워 점심 회식을 하고 사무실에 돌아왔더니 황당하게도 제 사무실 앞에서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형님들을 또 보게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형님들도
마치 귀신을 본 듯 저를 보고 놀랐는데 그래도 자존심은 있다고 다시 표정을 가다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막내 동서? 여기서 일해? 네, 저 여기서 일해요. 막내 동서는 재주가 참 좋아. 이 일했다가 저 일했다가. 그래도 뭐 본 것 중에 지금이 제일 낫다. 지금은 옷도 그럴싸하게 갖춰 입고 있잖아. 저 바쁜데 저희 사무실에 용건 있으세요? 용건 없으시면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어머 웃겨? 당연히 용건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여기 사무실 대표님 좀 만나러 왔는데 자리에 계실까? 어디 한번 안내해봐. 안내요? 그나저나 예약은 하셨어요? 저희 사무실 대표님은 미리 약속을 잡지 않으시면 만나실 수 없는데요. 이봐 동서, 우리 몰라? 아무리 영 큰코 살았다지만 우린 가족이잖아. 동서가 나서서 약속 없이도 만나게 해줄 수 없어? 형님도 뭐라고 하세요. 아무리 신수가 화내줬어도 우리가 손윗 사람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형님은 화 안 나세요? 들었지? 막내 동서 못 보던 사이에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우리가 기니 대표님이랑 상의할 일이 있으니 안에 들어가서 빌던지 없던 약속을 잡든지 막내 동서 능력을 보여줘. 저는 참 황당하고 그 순간이 재밌었어요. 형님들은 절대 제가 자기가 애타게 찾는 대표라는 것을 짐작하지도 못하는 눈치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곧이어 도착한 저희 직원이 저와 형님들이 사무실 앞에서 실랑이를 하자 뛰어왔고 무슨 일이냐며 묻기 시작했는데요.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여기 이분들 아시는 분들이세요? 곧 있으면 장 원장님 오실 시간인데.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알겠어요. 나 먼저 들어갈 테니 여기는 이주임이 안내 좀 해주세요. 참고로 나는 바쁘니까 다른 사무실을 안내해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뭐 하는 거지? 저기요, 지금 누구더러 대표님이라는 거예요? 동서가 여기 대표라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나, 형님? 막내 동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봐. 정말 자기가 여기 대표야? 장난치는 거 아니지? 아니, 어떻게 자기가 세무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야, 누가 무시하며 자랑질하고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미래를 위해 공부했으니까요. 이제 설명이 좀 됐을까요? 그럼 저는 바빠서 들어갈게요. 그리고 반갑지 않으니까 저희 사무실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막내 동서, 잠깐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인데 우리 좀 도와줘.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응? 형님들은 그 뒤부터는 막무가내로 듣고 싶지 않은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뭐 대충 감은 왔는데 역시나 그렇게 돈 자랑은 하고 다니면서 세금을 오랜 시간 체납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투자 사업에 눈이 멀어 시아주버님은 잘 다니던 대기업과 공기업을 각각 때려치고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형님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당연히 그건 불법이고 오랜 시간 세금 체납이 이루어졌다면 국세청에서 전부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자기들이 빼돌린 재산이 드러나 고스란히 세금으로 뺏길까 전전긍긍하는 거 있죠. 형님들은 각각 빼돌린 재산을 가지고 이혼할 생각처럼 보였어요. 막내 동서도 여자잖아. 아니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망하게 생겼는데 당연히 건질 수 있는 거는 따로 챙기는 게 맞지 않아? 난 능력 없는 남자랑은 죽어도 못 살아. 근데 세금은 빼박이래. 재산 분할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동서, 이번에 우리 좀 도와주면 형님이랑 내가 동서 몫으로 좀 챙겨줄게. 우리도 새 출발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동안 내가 동서 무시한 거 이렇게 사과할게. 응? 우리 좀 살려줘.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자기들 남편 능력 좋다고 자랑질하더니 내라는 세금은 내지 않고 이제는 남편이 능력이 없어 이혼할 건데 세금으로 재산을 뺏길 것 같으니 그걸 저더러 도와달라는 꼴이 그저 한심해 보였어요. 그리고요, 자기네들도 무슨 주식을 한다며 차금융에 손을 댄 것 같은데 아무튼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빼돌린 재산은 그럼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고 바보 같은 형님들은 제가 자기들을 도울 거라고 생각했는지 자신들이 은닉에 사용한 외국 은행에 개인 금고를 알려줬어요.
친절하게 위치까지 알려주더군요. 저는 형님들이 말하는 금고의 위치를 냉큼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직원을 불러 고액 체납자 신고를 지시했는데요. 순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며 형님들은 순간 넋을 놓고 저를 보더니 이제는 자기들을 살려달라며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번복하기엔 때는 늦었고 형님들은 결국 꼼수를 부리려다 그대로 망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반면 저는 형님네들의 체납액이 컸는지 나라에서 포상금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포상금까지 받게 되니 저는 더욱 이 일에 사명감을 갖게 되었죠. 형님들 집안이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시댁까지도 그 여파가 미쳐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후 한동안은 저 때문에 자기들이 망했다며 저희 시사무실에 시어머니까지 합세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는데 곧바로 경찰에게 잡혀갔네요. 사람 앞날이라는 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분 상승한 것처럼 자랑을 하더니 이젠 가진 거라고는 빚밖에 없게 되었으니 그제야말로 그들과 정말 남처럼 지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알기나 할까요? 지난날 무시당하며 상처받았던 저와 남편의 그 마음을요. 부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평생 후회하며 남은 인생을 그에 걸맞은 시련 속에 살길 바래요. 누군가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죄라는 건 결국 가족이라도 자기들이 짊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 아이가 살아갈 이 세상이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불행의 시간을 견디고 있으시다면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아쉬운 행복의 시간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항상 저도 최선을 다하며 후회 없이 살게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후회가 남지 않은 오늘이 되시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